갑상선암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간에 있는 갑상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갑상선암은 종류가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은 다 갑상선 유도암이라고 표현하는 암이고요. 그 다음에 여포암이 있고 수질암이 있고 그 다음에 저분화암이 있고 미분화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최근에 2018년도가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발표한 발생률인데요. 2017년, 16년도에 비해서는 약 한 1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발생률이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의 추이를 보면 2000년도 이후에 그리고 2010년, 12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17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8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검진에서의 수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뚜렷한 원인은 잘 모르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든 암 중에 가장 예후가 좋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게 모든 갑상선암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 즉 갑상선 유도암인데 80~90% 정도는 착한 암이 맞는 거고, 10% 이상은 또 그 나중에도 진행도 하고 전이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건 맞지만 본인이 꼭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원인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원인이 없다기보다는 모른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큽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그 이후에 갑상선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보고요. 특히 이제 소아암 같은 경우에 생겼을 때, 어렸을 때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갑상선암 발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발생률의 원인은 거의 밝혀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는데,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상선암이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같은 거는 90% 이상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있는 증상이라면 겉에서 혹이 만져진다거나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다거나, 이게 갑상선암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증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무조건 수술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은 갑상선암 환자한테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1cm 이하의 갑상선암에서는 일부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좀 이해관계에 좀 괴리가 있는 면이긴 한데, 1cm 이하의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술 안 하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cm 이하의 갑상선도 수술이 필요한 갑상선암이 있고, 진짜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은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와 환자분과의 굉장히 많은 신뢰를 쌓아야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포종양이 실제로 잘 모르시는 혹 중에 하나인데, 전체 갑상선 혹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여포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여포종양은
암과 암이 아닌 혹을 통칭해서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수술하기 전에는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진단하기가 현대의학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포종양이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현재까지의 원칙입니다. 여포종양이 최종적으로 암으로 나올 확률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보면 20에서 30% 사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성모병원의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여포성 종양을 수술했을 때 최종적으로 암으로 나올 확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포성 종양이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는 서울성모병원 개원한 지 이제 11년 됐는데요. 개원 초기부터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해기학과, 이비인후과 등 갑상선암과 관련된 모든 과가 같이 협진해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려운 환자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자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진료를 보면서 최적의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한 여러 선생님들이 모인 협진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루틴으로 하는 환자들은 각 과에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다른 병원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진단, 치료, 수술까지의 시간이 짧아서 여러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되도록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예방법은 현재 알려진 게 없습니다. 요오드 섭취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아주 과요오드 섭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 과섭취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이랑 요오드를 너무 적게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갑상선암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안 먹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먹냐 이거 자체는 갑상선암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른 식습관, 흡연, 음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행해져 있지만 실제로 뚜렷하게 갑상선암 예방이나 아니면은 발병 원인에 관한, 특히 음식에 관한 아니면 환경에 관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혹이 크면 목에서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뒤로 제끼고 요 가운데 부분을 만져보시면 갑상선이 만져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갑상선을 만져서 느낌이 있으시다면 갑상선이 상당히 크시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 커서 겉에서 드러나 보이고 목욕할 때나 이럴 때 우연히 목을 만졌다가 만져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를 실시를 해야만 갑상선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30대에서 진단돼서 오시는 환자분들 종종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는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20, 30대에 생긴 갑상선암 환자들은 대부분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20, 30대를 다 검진해서 갑상선암 검사를 하겠느냐?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찍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갑상선암 검진을 20대부터 시행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갑상선암 발병률은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건강검진 시작할 때 대부분 진단해서 오시는 거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20, 30대 다른 암 걸리는 게 건강검진에서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증상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서 검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진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20, 30대의 갑상선암이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솔직히 다른 암 검사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갑상선암 관련 환자분들을 분류를 좀 나눠서 보면 진행되신 분들은 재발도 꽤 많이 하셔서 치료에 좀 중점을 두고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재발하시는 분이 많게는 한 10%에서
20에서 20% 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재발이 없이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갑상선암 수술 후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의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갑상선 호르몬제,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같이 높일 수 있느냐를 도움을 주는 게 저희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변하시는, 그러니까 쉰 목소리가 나시는 건데요, 수술 후에. 그럴 확률은 우리나라에서는 5% 미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변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흉터는 목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흉터는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흉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그 흉터가 남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로봇 수술을 하시든 내시경 수술을 하시든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흉터 문제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터가 밖에서 안 보이느냐, 밖에서 보이느냐. 로봇 수술이 목으로 하는 수술보다 수술도가 더 정확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환자들은 다 로봇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그게 맞다면. 실질적으로 로봇 수술과 일반적인 목 수술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두의 결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래서 결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흉터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목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고, 흉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로봇 수술 하시는, 내시경 수술 하시든 안 보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따로 없고요. 진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에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고, 20, 30대 젊은 분들은 대부분 수술 쪽으로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수술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20, 30대.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크기가 커질 확률이 고령인 환자분들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 30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 쪽을 권유를 하고, 60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지켜보느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큰 결정은 환자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안감이나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은 수술 쪽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면 기다리는 사이에 전이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전이가 돼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자분이 그 5% 안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엔 불안감 아니면 크기만 조금 커져서 수술을 하시는 거지, 전이가 심하게 돼서 수술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